출발 새아침. 결국 교육부가 4월 6일 개학을 연기하고 순차적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도 2주나 연기한다는데요. 4월 6일 개학이 불가능할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바 있기에 교육부가 미리미리 온라인 수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겠죠. 문제는 이런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거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성공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택하기로 했다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금 국경 폐쇄는 의미가 없기에 통제 가능 수준의 확산을 허용하고 오히려 국민들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사회적 백신 효과를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방향 전환 관련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는 아닐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제 정부는 초, 중, 고교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죠. 정상적인 학사 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파악된 가운데 수능 일정도 2주나 연기됐습니다. 공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부의 신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연결해서요. 온라인 개학을 맞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또 미뤄진 수능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학교 수업 결국 이제 오늘부터 준비 기간을 거치고요. 9일부터는 고3과 중3이 먼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또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 개학하고요. 20일에는 초등학교 1, 3학년이 개학하게 된다는데, 이거 잘 되겠습니까? 이거, 네, 그쵸. 온라인 수업을 뭐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고. 지옥문이요? 네. 왜 그런가요? 왜 지옥문이요? 이게 뭐, 당연히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교육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쌍방향 수업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 뭐 학원이나 과외들도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이미 하고 있었겠죠. 네. 근데 현실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화상과외 같은 거를 1대1로 해도 어려움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건 심지어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명 정도 되는 학생을 한 번에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고 심지어 지금 학년 초잖아요. 네. 선생님이랑 학생 간에 서로 잘 몰라요. 소통하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정작 시작을 딱 하면은 항상 그렇지만 막상 하면 이제 장비 때문에 뭐 연결이 안 된다. 뭐 선생님 접속이 안 돼요. 뭐 바이러스가 뭐 있대요. 뭐 바이러스 검사 중이에요. 뭐 컴퓨터 업데이트 한대요. 뭐 이러고 몇몇 학생이 또 못 들어오고 이 인터넷 끊기고 막 별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네. 아마 초창기에는 엄청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문제 자체는 집에 이런 장비가 없는 학생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PC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그렇게 여러 대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대 있으면 뭐 돌려쓰기도 하고 네네. 그러는데. 다자녀 가구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 근데 지금 뭐 교육부에서 그 디바이스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거든요. 지금 이제 9일 만에 모든 게 준비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장비며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또 해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좀 많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강의 그냥 틀어주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집에 텔레비전은 다 거의 있을 테니까. 그냥 뭐 선생님 입장에서도 딱히 강의하실 필요 없고 틀어주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제 개학날 딱 되면은 물론 그 적응 기간을 이틀 정도 가진다고는 하지만 뭐 이러려고 개학한 거냐 뭐 그런 기사가 쏟아질지도 몰라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미 엄청 고생 많으시긴 할 텐데 진짜 이게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엄청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어차피 우리가 4월 6일 계약하겠다라고 할 때가 벌써 세 번째 계약을 연기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4월 6일 제대로 계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온라인 얘기도 좀 했거든요. 온라인 수업 얘기도. 예. 근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교육부에 여쭤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그건 교육부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교육부한테 여쭤볼 거를. 아닙니다. 근데 아마 지금 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내부에서도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냐 아니냐 논의를 하시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네.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네. 텔레비전, 휴대폰,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어떤 걸로 공부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떤 뭐 컨텐츠로 이거 다 궁금해하더라고요. 이 사실 가장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이긴 한데 네. 휴대폰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수업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눈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5교시 이상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도 5시간 연속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그 화면이 작으면은 칠판에 글씨도 이제 잘 안 보일 보이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뭐 노트북 정도나 PC 사이즈 정도는 이제 돼야 좀 수업 듣는 느낌이 날 거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제가 수년간 느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학생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 딴짓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외국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통계사랑 같이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막아놓은 그래서 딴짓을 못하는 폰을 런칭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통계사에서 성공했어요? 막아놨어요, 기술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그걸 다 풀어버려요. 어머, 애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네, 전 세계에 그렇게 똑똑한 학생도 없어요. 이게 사실 뭐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그 기계를 뭐 듣고 수업을 듣더라도 그거 켜놓고 밖에서 뭐 만화책 보고 있으면은 네, 그렇죠. 모르죠,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들 옆에서 계속 감시할 수도 없고. 네, 어른들도 뭐 인터넷 작업하면 딴짓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장 저부터 문제인데 저도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집중을 유지시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게 결국에는 거의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기기를 또 잘 다룰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문제고 집에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 부모님들이 뭐 여기 학부모 카페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난리가 난 거죠. 뭐 지금 이제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뭐 PC가 느리면은 지금 이거 바꿔야 되는 것 같다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태블릿 접근을 잘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게임 같은 거 저도 이제 할까봐. 예. 맞아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못 만지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그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그런 기기가 없는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뭐 17만 명 정도 되더라. 이제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뭐 교육부라든가 그 일선 학교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얼마나 있냐, 그걸 빌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그 개수는 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기는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집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뭐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이러면은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학교 컴퓨터실 같은 거를 좀 사용할 수 있게는 한번 해보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혼선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또 선생님들이 지금 이 온라인 수업하는데 선생님들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공신 강성태 이 공신께서는 실제 온라인 수업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 수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쉽지가 않죠. 이게 오프라인 수업과는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께서 이 렌즈를 응시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 처음엔요. 그렇죠. 웹캠 같은 거 네. 이렇게 만들어 앞에 놓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과 직접 대면, 학생들 눈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과 그냥 렌즈만 뚫어지게 응시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색해가지고요. 네. 처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온라인 카메라 앞에 딱 서시면은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직접 대면할 때도 학생들이 뭐 그렇잖아요. 자는 학생도 있고. 네네. 한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생동감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쉽게 지루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게 특히 라이브로 진행되는 경우에 1대1 쌍방향으로 뭐 진행되고 하는 게 요즘 학생들은 그 라이브 방송이 최적화돼 있거든요. 아. 그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터나 뭐 BJ 분들이 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보다가 이 좀 지루할 수 있는 이 수업을 보면은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는 사실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 흥미를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이 마련되어서 제작된 거라 학생들이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선생님들은 사실 좀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위주로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다고 치고, 자,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학생들의 이런 학습 능력이나 동기부여 이런 게 될까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방송을 좀 참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을 계속 이렇게 유입을 시키고 계속 보게 하려고 네. 막 좀 자극적인 뭐 방송을 하기도 하고 뭐 문제 일으키기도 한다고 기사에 나오긴 하지만 배울 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청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하는지 네. 그런 요소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강의를 계속 올려요. 근데 기존에 인기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네. 뭐 꼭 굳이 제가 인기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 대비 준비는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멘티를 미리 다 써놔요. 아, 거의 몇 분 단위로 중간에 이 학생들 뭐 농담이나 제스처 하나까지도 전부 준비를 하고 네. 또 최대한 시청학 자료를 많이 준비해 집중 이끌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선생님들 강의 진짜 노하우를 고생이 알려주시는군요, 지금 많으실 저희한테.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네.
또 어떤 집에서는 학원 보내야지 학원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너무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집과 아닌 집으로 또 나뉘어지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되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개학이 늦어지면서 네. 방학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실제 연구 결과가 어떠냐면요.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벌어지는 때가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 저소득층 성적 격차가 벌어지는 때가 학기에는 크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오.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방학 때 많이 벌어지거든요. 학기와 학기 사이에 있는 그 방학 때? 네. 왜냐면 학기 중에는 어쨌거나 학교 가가지고 수업이라도 듣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방학 때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꾸준히 학습을 하는데 아예 가족 형편도 안 되고 부모님 케어도 못 받고 하는 경우에는 격차가 방학 때 엄청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미 상당 시간이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개월 못한 지가 네. 벌어진 데다가 게다가 이게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비교될 거예요. 뭐랑 비교가 되냐면 이제 사교육 인강 선생님들이랑 비교될 거거든요. 사교육 인강 선생님도 따로 계시죠, 참. 예. 그 인강 선 왜냐면은 똑같이 이 화면으로 접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 수업에 최적화되신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강의에 특화된 인강 선생님을 당장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게다가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녹화 방송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이제 보는 경우 많은데 네. 쌍방향 라이브 수업하는 경우에는 편집하면 재밌는 것도 넣고 CG도 넣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라이브 수업은 그런 걸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또 기계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시고 수업 중간에 소통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면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또 이미 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 그 시간에 차라리 사교육 인강을 듣지 왜 질 낮은 질이 낮을 수도 있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계약을 우리가 미룬 거는 밀집된 환경이 이 코로나19에 취약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인데, 네. 그런데 학원을 가버리게 되면 사실 그 학원도 사실은 상당히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집하지 말라고 학교를 개학한 이런 효과가 또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신에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좀 여쭤보긴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사실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에 과외 시장이 상당히 활발해졌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개인 교습을 받는 집으로 와서 선생님이 알려주 공부하는 그게 괜찮다.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소독하고 열 재고 네. 이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도 이제 과외 수업을 더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능 날짜가 결국 12월 3일로 결정이 되고요. 또 수시 관련해서 이제 그 학기 성적을 매겨야 되는 마감하는 시한도 2주일이 연기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재수생들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리면서 부실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은 조금 학습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재수생들은 이미 다 배운 거를 다시 스스로 복습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강을 하거나 가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정말 멘붕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생들, 이제 재학생들, 고3들은 학습 공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또 나가지 못하잖아요. 네. 학원이나 독서실도 못 집에 머물다 보니까 집에 머물면 거의 망했다고 보거든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네네. 집에 있으면 또 막 네. 늘어져서 또 취침 시간도 늦어지고 생활 리듬도 깨지고요. 그렇죠. 집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뭐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른도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네. 지금 또 언제 개학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 재학생들이 계획을 짜기도 너무 애매했고요. 네네. 근데 반면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계속 공부를 한 데다가 대부분의 경우 네, 심지어 그렇죠. 수능 미뤄지면서 공부할 시간을 또 벌었어요. 한 2주를. 아,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나도 재도전해볼까? 소위 말하는 반수생이 또 더 늘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차피 그 시간 대학생들도 더 학교 못 늘어나고 가니까. 예. 예.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수시가 계속 확대가 되었고, 정시 선발 인원이 향후에 늘리기로 하긴 했지만, 정시 선발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수능으로 가는 정시 재학생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거의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개학이 미뤄지면서 지난번에 김경수 도지사였나요? 그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몇 나라는 3월 학기제고 외국은 9월 학기제다. 근데 또 9월 학기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이 체제가 또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또 6개월 정도 미뤄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좀 바꾸기 어렵다 이런 찬반 의견이 많았는데 이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발표 나왔을 때부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왜요? 이게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에 이렇게 9월 학기제로 바꿨을 때 비용을 계산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최대 10조 원이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1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당장 첫 해부터 시작해서 3월 입학한 학생과 9월 입학한 학생이 겹치죠. 네.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얘네들이 그 한 1년 동안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도 바뀌어야 되고요. 대학 입시 일정. 그리고 대학 뭐 입학 졸업 일정이 바뀌면은 기업 채용 일정도 바뀌고 공무원 채용 일정도 바뀌고 뭐 다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9월 학기가 꼭 좋다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9월 학기 하게 되면 여름방학이 엄청 길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공백이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다시 적응해서 학교 공부에 적응해서 학교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 등등등으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 바뀐다면은 논의 과정과 그 준비 과정 졸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 과정을 거치고 미리 공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이거는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사실 공신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시원하게 팍 뚫리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얘기는 계속 답답한 느낌이 끝까지 가시지 않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 공신.com 대표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분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요. 일자리 문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격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소상공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 있던 항공 그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게 됐다는데요. 와, 이런 경우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자체를 지난해 예산 반영한다든가 이럴 때 지금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2시간 근로 1년 연장하고 말고 이걸 떠나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틀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 그러니까 재택근로라든가 아니면 선택근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택근로나 선택근로를 하게 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급여가 깎이는 거 아니냐, 혹시 고용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요. 재택근로나 선택근로는 근로를 하는 거니까요. 네. 휴직이나 휴업하는 것과 다르게 재택근로는 일을 하는 거, 선택은 근로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고요. 기업하고 상주하고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간은 별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출근 시간대를 좀 조절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대 출근하면은 사람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재택근로도 시설이 갖춰져 있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경우는 집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콜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원래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회사다라든가 예. 내지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든가 예. 또 실제 우리 근로자가 집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안하더라. 또 이 그러니까 근로의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 상황 때문에 그간에는 어쨌든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아주 일부 예의주로 순회 집에서 가공 업무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오히려 재택근무가 좋겠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비나 시설들이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집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일에 따라서는 아주 근로 시간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의 완성도를 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집에 가서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도 요즘에는 어떻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답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선택근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 좀 지침을 내려주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그러니까 재택근로나 선택근로 하게 되면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비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사나 노무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노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 비용 같은 거요? 그리고 시설을 장비가 설치가 필요하면 그 비용의 일정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여는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원, 대여 장비를 하는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 개별 기업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정확히 뭡니까? 사회보험료는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납부 기한 연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해서 6, 7, 8월로 이렇게 연기하든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하고 보통 이제 3개월 연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각 사회보험료의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서 다 같이 하지는 않고 건강보험은 아니고요.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3에서 5월분을 그리고 6, 7, 8월에 같이 이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 7, 8월이 되면 본인들이 부담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또 안 돼요? 본인 어차피 이제 신청하면 다 되는 거고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감면을 그러니까 아예 감면하는 그렇죠.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감면하는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감면이 본인들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감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지난번 추경에서 보험료의 하위 20%까지를 기감면하도록 하위 20%에 있는 그 어려운 계층이죠. 이분들한테 3개월 동안 50%를 감면하기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위 20에서 40% 사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3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30%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지금 실업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가장 많이 써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보험은 지금 빠졌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책 중에서는요. 아니 감면보험도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감면 대상은 됩니까? 예. 그러면 감면의 대상까지는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보험들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신청만 하면 연장해 줄 수가 있고 또 일부 하위 소득 20%에서 40%에 이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3개월간 50% 감면해 주는 거죠. 이 하위 20%는 50%고요. 근데 20에서 40%는 30%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씩 감면합니다. 근데 감면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할 때 감면해가지고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지서에 적게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들이 납부 기한 연장만 요청하는 경우는 그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지난번에 내놓으신 대책 중에 하나 우리가 좀 보았던 게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가 대책을 마련하신 배경과 뭐 내용은 뭐가 될까요? 저희들이 2월 28일 날 고용안정 대책을 냈었는데 이 고용안정 대책은 이제 핵심은 그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안정망이 이제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또 많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업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급휴업을 한다든가 무급휴직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나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틀 밖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던 대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더 배려하는 형태의 대책들을 정책들을 세밀하게 짜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예를 얘기네요. 들면은 무급휴직 근로자나 특고나 프리랜서, 건설 이용 근로자 뭐 이런 분들이 주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요. 1793 쓰시는 애청자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 하시네요. 홍보들을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소상공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을 이제 대책을 만들면 세부적인 부분들이 정부가 우선 주요 대상과 그다음에 예산의 규모와 그다음에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든 뭐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4월 1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양에 따라서는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든 4월 중에는 대부분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중앙회나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선은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규정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윤곽만 우선 발표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비해서 곧 발표할 겁니다. 오늘 당장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고용 뭐라고요? 다시요.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어제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대상을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네. 이제 주 대상자가 무급휴직자하고 특급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인데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대책 중에 하나가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인데 예. 이것은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예. 것이니까 좀 기다려달라. 예. 개요는 제가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증을 하고 있고 예. 또 유럽 및 미국의 소비 감소 여파로 아시아 국가에서 원래 보통 제조업을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냈던 것들이 예. 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예.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대규모 실업 우려가 이 저쪽 서방 세계에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선 어떻든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 충격을 지금 주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이다. 그다음에 실물과 네. 금융도 복합적으로 나타난 데다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네. 방역 문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지금 미지수인 거고 그 방역 문제가 끝난 다음에도 고용은 시간을 두고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10배 가까이 증가를 네. 해버렸는데 우리하고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고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상황이 어려우면 당장 내일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용태로 요청을 하게 되고 바로 그게 이제 합적인 실업이 연결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실업 상황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고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걸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 근로자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업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같이 합시다. 이런 형태의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상황에서 이제 실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일정한 정부가 품고 있는 또는 이 같이 기업이 품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사회 안전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IMF 때도 거의 8% 7% 이렇게 취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고용유지금도 대폭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요가 살 수 있도록 지금 뭐 항공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관광 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주고 음식 숙박업이 많이 어려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는 수요 대책들을 정부가 같이 내고 있고 또 기업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소상공이라든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안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고가 쉽고 해고돼도 사실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구제를 꼭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일단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해고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1차 대책, 2차 대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것들은 그런 경기 상황들이 바로 고용의 악화, 실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용보험 같은 거를 들잖아요. 보통 그 고용주들이. 그러면은 뭐 해고되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업급여를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이미 이런 정책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좀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씀드린 가급적이면 기업 내에서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업별로 회복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물론 단순한 일자리도 있겠지만 숙련이 있는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는 것은 별로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서 품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려워서 실업 형태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통해 가지고 기간별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도 연결시켜줍니까?
고용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전국에 있는데 1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각종 정보들을 보시면 워크넷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는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보다는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가 그렇죠. 좀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가 추경을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이 11조가 이제 넘고 2차 추경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에도 이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더 추가로 편성된 게 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장 2차 추경, 이번에 추가 대책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추경에 반영돼 있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당장 2차 추경안에 어떤 뭘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할 때 아이들 계약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돌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10일 동안 10일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신 이제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안에 무슨 환자가 있거나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런 가족을 돌볼 필요성이 생겼을 때 요청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것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가족 돌봄 휴가를 한 경우에 가족 돌봄 비용을 정부가 이번에는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일 5만 원. 1일 5만 원. 예. 그리고 5일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부부 같은 경우 각 25만 원씩 5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한 지가 3월 16일부터 그러니까 가족 돌봄 휴가는 1월 1일부터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3월 16일부터 이걸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학생들 방학 연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시행 열흘 만에 3만 6천 건 정도가 지급을 요청을 했거든요.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돌봄 휴가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건 무급이고 실제 1일 5만 원 정도씩 5일간은 또 돈을 또 신청할 수 있다. 잠깐만 아직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만 10초만 대답해 주세요. 사실 고용대란 올 거라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대책들을 계속 발표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고용 대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